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26편 화폐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은 좌절되고. 태종 3년 5월 5일에 경상도 앞바다에서 나라에 바칠 세공미를 운송하던 조운선 34척이 풍랑으로 침몰했는데, 이 사고로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조세로 징수했던 쌀이 만여 석이나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을 논의하게 됐는데요. 먼저 국왕인 태종이 이러한 방책을 제시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로다. 쌀을 잃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그처럼 많은 인명을 잃었으니 그들의 부모와 처자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장차 세공미를 해로가 아닌 육로로 운송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라. 그러나 태종의 의견과는 달리 대신들은 해상 운송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하, 육로로 운송할 경우 감당해야 할 어려움은 수로로 운송할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옵니다. 수로로 운송하는 경우 바람과 물길만 잘 살피면 근심이 없을 것이옵니다. 간혹 침몰 사고가 나는 것은 물길을 살피는 선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항해를 강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옵니다. 겨울철에 땅이 온통 얼어붙어 있을 때 육로 운송을 하게 된다면 죽어나가는 우마에다가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육로 운송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허나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양곡을 육로로 운반을 하게 되면 이번 같은 인명의 희생은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조운선의 침몰 사고로 1000여 명에 이르는 인명이 희생되자 그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질까 걱정이 됐던 태종 이방원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상 운송에 대한 집착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깐 도읍을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겨왔던 것이 남쪽 지방에서의 조세미 운반과 관련이 있을까요? 조건의 경우 개경 못지않게 한양도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 그래서 개경도 또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조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문제는 육상으로 운반할 거냐 해상으로 운반할 거냐라고 봤을 때 해상의 경우에는 어떤 소수의 그 뱃사람들만 고생하면 되었는데 육상으로 운반한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고을의 그 백성들이 다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윤훈표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양이나 개경이나 모두 수로를 통해서 운송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도읍이 어느 쪽이 됐든 어차피 바다와 강에다가 조운선을 띄워서 운송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은 찾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태종이 육로 운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명하자 의정부에서도 조세미의 운송 방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태종 3년 6월 6일에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를 보면 단순하게 세금으로 받은 곡식 운송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토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전하, 이전의 왕조, 즉 고려시대 때의 토지 제도를 상기해보면 경기도 안에 있는 토지는 사대부의 구분전 이외에는 모두 공전이었사옵고 사자는 모두 하도에 두었사옵니다. 그 까닭은 모두 공전의 조세를 반드시 밀력을 써서 수송하기 때문에 경기는 쉽고 하도는 어렵사옵니다. 사자는 비록 하도에 있더라도 그 밭의 주인이 각자 임의로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수송까지 담당하는 폐단이 없사오며 밭주인 또한 무역의 번거로움이 없었사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려시대에는 도읍지가 속해 있는 경기도 땅의 대부분이 국가의 땅, 즉 공전이었고 고위 관료들이나
공신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는 사전은 주로 전라도나 경상도 등 남쪽 지방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벼슬하는 귀족이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전라도, 경상도 또는 충청도의 토지에서 녹봉을 대신해서 거둔 자기 몫의 곡식을 운반할 때에는 그들 각자가 경비를 들여서 알아서 운반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질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개인이 조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전이 하3도, 다시 말해서 충청, 전라, 경상도에 분포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사전이라는 거는 개인이 직접 세금을 거둬들이니까 그 사전을 경작하는 농민들, 국왕에게 보면 다 똑같은 백성인데 이 사람들은 국왕에게 직접 통치를 받는다기보다 자기한테서 세금을 거둬가는 관리에게, 더군다나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관리에게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이 자기의 그 권력, 권세를 이용해서 지방에 가가지고 농민들을 과도하게 수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토지에서 거둬들이는 생산물도 좀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백성을 공평하게 나의 어여쁜 백성으로서 잘 통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왕조를 개창하기로 한 마당에 토지 제도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등 남쪽 지역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의 횡포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과도하게 징수를 하는 바람에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면서 아예 보따리를 챙겨서 이고지고 고향 땅을 떠나는 유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땅 역시 임금의 강토이고 거기서 농사짓는 농부들 역시 임금의 백성일진데 그곳에서는 아예 땅 주인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폐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전법을 새로 만들어서 먼 남쪽 지방의 사전을 대거 공전으로 바꾸고 그 대신 관리들의 사전은 모두 경기지역 땅으로 분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리들이 세를 거두는 사전을 모두 경기도 땅에서 지급을 하면 조정에서 감찰을 할 수 있으니 전주들의 수탈과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반면에 남도에 있던 사전들이 공전으로 바뀐다면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나라에 조세를 바치게 되니까 전주들의 수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테지요. 좋습니다. 그리 하십시다. 조선왕조 개창의 주역이었던 정도전과 조준 등은 아마도 이러한 뜻을 담아 전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과전법을 만들었겠죠. 경기도는 그래도 국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이지만 전라도, 경상도 저 해안 쪽 먼 지방이라면 국왕의 통치력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어떤 수탈이 더 심해진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고려시대 때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때는 해오던 관례대로 그것이 유지되었는데 고려 말에 이제 이성계 일파가 주도해가지고 과전법을 제정을 할 때 그거는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직접 떼어주는 이 사전 토지는 경기도에만 한정한다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 경기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처럼 서울에서 먼 지방에 있는 지역이 전부 공존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도나 전라도 등 먼 지역에 있던 사전을 공전으로 바꾸고 보니 새로운 문제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라의 세금으로 거둔 쌀, 즉 조세미를 서울인 한양이나 개경까지 운반하는 일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것이죠. 예전 같으면 땅 주인인 관리가 자신의 녹봉을 대신해서 거둔 곡식을 자기 책임하에 운반했으니 나라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국가 대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땅 그 공전들은 전부 그 하삼도에 있었는데 이 하삼도에 있는 곡식을 운반하는 데는 그 많은 어떤 그 비용, 경비
인력 이런 것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전을 경기도에 두게 된다면 운송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편했겠죠. 그래서 아마 태종은 이런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국가가 줄이고 인력의 어떤 손실도 적게 하자면 공전을 경기도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사간원의 상소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할까요? 전하, 지금 경기의 땅 중에서 관리들에게 지급된 과전이 84,100여 결이고 공신전이 21,200여 결이니 이를 합하면 10만 5천여 결이 사전이 옵니다. 바라옵건대 그 절반인 5만 2천여 결은 예전과 같이 시행하고 나머지 반인 5만 2천여 결은 공전에 붙여서 경상도의 5만 2천여 결과 바꾸어 충수하게 하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34척의 좋은 손이 침몰하는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육상 운송은 곤란하다는 것이 중론인 바에 사고를 무릅쓰고라도 선박으로 운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백길로 운송하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아야지요. 아니,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요.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바꾸다니 무엇을 말이요? 경상도에 있는 공전하고 경기 지역에 있는 사전을 서로 바꾸어버리면 그 먼 경상도 해안 지역에서 조세미 운송할 책임을 나라에서 담당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그 과전법에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사전은 경기도에만 둔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불편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 또한 법이지요. 달리 방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상 전하께 소를 올립시다. 이러한 취지의 상소문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태종은 이러한 내용의 상소를 받아들였을까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임금은 사관원에서 올린 상소문을 권례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상소문을 읽고 나서 해당 기관에 내려보내야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훈표 연구원과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태종의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뭐냐면 하삼도의 공전을 경기도로 옮기고 경기도에 있던 사전을 그 하삼도로 옮기면 분명히 운송의 폐단은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전법에서 사전을 갖다가 경기도에만 설치한다고 규정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전을 받는 고위 관리들이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그 민전을 침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을 경기도에만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과전법을 갖다가 처음 만들 때 이 고위 관리들에게 사전을 두는데 그걸 하삼도에 두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막 주변 땅을 자기 땅으로 빼앗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상도에서 공전으로 국가에 내는 토지가 10만 5천 결 정도로 나오는데 그 반을 딱 잘라서 반 정도를 경기에 있는 사전하고 바꾸자.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를 걷어들이기가 좀 수월하고 그런데 관리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니까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종이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 경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한번 그렇게 외방에다가 사전을 주게 되면 관리들 입장에서 혹시 그거를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태종은 이 문제를 아예 무시하고 다시 의논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 고위 관리들은 경기 지역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과전을 나라의 공전으로 반납하고라도 경상도나 전라도 등 먼 지역에다가 사전을 확보하고 싶어 했겠죠. 그래야 중앙조정의 통치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토지를 늘려가거나 징수를 확대하거나 혹은 그 지역을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둘 수 있었을 테니까요. 태종 역시 그러한 폐단을 염려했기 때문에 사간원의 상소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폐 얘기를 해볼까요?
태종 3년 8월에 사헌부에서 태종에게 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문에는 저패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패 혹은 저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쓰는 저라는 글자는 당나무 저자입니다.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나무죠. 따라서 저화나 저패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종이돈, 곧 지폐를 일컫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고려시대의 역사를 탐색할 때 물품 화폐인 옷감, 즉 포를 쓰느냐 아니면 저패를 쓰느냐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을 다룬 적이 있었죠. 몽골 제국의 원나라는 종이 지폐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제국 판도 안에서는 전부 다 쓰고 있었고, 그래서 고려도 원나라 그 화폐 경제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쓰던 종이 지폐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종이 지폐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화폐를 찍어내면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되어가지고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이미 무너졌지만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 초기에도 이 저패를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건국 이후에 이 종이돈 사용에 관한 정책은 어떤 변화를 거쳐왔을까요? 그 대강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태종 1년 4월 6일 처음으로 사섬서를 설치하여 저화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하였으니 하륜의 건의에 따라서 초법을 행하고자 함이었다. 참고로 사섬서는 저화, 즉 종이돈의 제조에 관한 일을 맡아 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을 일컫고요. 초법이란 지폐를 발행해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태종 1년 4월 19일 사헌부, 대사원, 유관 등이 상소하여 포패, 즉 옷감을 물품화폐로 계속 사용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 1년 10월 21일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사섬서를 혁파하도록 청하였다. 전하,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저화를 쓰지 않고 옷감을 물품화폐로 쓰는 풍습을 지켜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저화를 싫어하오니 원컨대 저화 만드는 역사를 멈추게 하시옵고 사섬서라는 관아 역시 파하시옵소서. 그러자 임금은 대사원 이지 등을 불러 명령하였다. 경들이 백성에게 이로운 일을 들어서 상소를 하니 과인 역시 진실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과인은 저화가 사용하기에 편리하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경들은 중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 허나 저화는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용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을 것이다. 혹 중국에서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그러자 이지가 다시 고하였다. 신들이 어찌 감히 백성들에게 이롭지 못한 일을 아뢰겠사옵니까? 백성들이 진실로 중하게 여기는 것은 쌀과 포뿐이옵니다. 전하께서 저화의 법을 행하고자 하시어 오승포의 사용을 금하시고 또 경상, 전라 두 도에서 바치는 포를 모두 쌀로 바꾸시니 백성의 폐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사옵니다. 저화를 사용한다면 장차 국가의 재용이 어찌 넉넉하게 싸웁니까? 그러자 임금 역시 물러서지 않고 대답하였다. 비록 경들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화를 사용하는 법이 반드시 행하여질 것이다. 만일 저화의 법을 행하여서 백성들에게 폐해가 있다면 과인이 그때 고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임금은 사섬서라는 관청을 혁파하라는 상소를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종 2년 1월 6일 사섬서에서 새로 만든 저화 2,000장을 올렸다. 태종 2년 2월 14일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사섬서에서 여전히 추포를 사용한 것을 폐지하고 저화를 유통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임금은 곧 호조에 명하여 저화를 풀어서 금, 은, 목면, 마포, 저포 등을 사게 하고 국가의 제사와 사신 접대 등에 필요한 경상비와 국가적인 대역사의 비용 등을 관장하던 풍저창에 명하여 쌀을 방출하여 저화를 사게 하였다.
또 경상도 미국 2,000석과 전라도 미국 1,000석으로 저화를 사게 하니 쌀을 사고자 하는 백성들이 호조에다 앞을 다투어 옷감을 납부하고 저화를 받아가느라 소동을 빚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옛 풍습에 젖어서 옷감 사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상소한 것이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태종 3년 8월 30일의 기사를 보면 사헌부에서 주상 전하께서 의정부에 어명을 내리시어 가부를 의논하게 하신 뒤에 저와 포를 겸용하도록 하셨사온데 얼마 뒤에 저패는 폐지되고 행하지 아니하셨사옵니다. 백성들이야 의당 저를 싫어하고 포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온데 법을 만들어 놓고 폐단도 생기기 이전에 갑자기 그만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이러한 상소를 다시 올리는 것으로 봐서 조정에서는 저와 포, 즉 지폐와 물품 화폐인 옷감을 함께 사용해 봤으나 백성들이 현물 화폐인 옷감을 선호해서 아예 지폐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옷감, 즉 포를 화폐로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관리들이 이처럼 지폐의 사용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삼배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걸 이제 물품화폐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화폐로 쓰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도 전환이 됐던 거죠. 뭐 옷을 해입는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무슨 뭐 이불을 갖다가 뭐 한다든가 하는 것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안정되고 교환이 활발해지니까 이 화폐로 사용되는 포의 질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저급의 어떤 화폐가 대량으로 생산돼 가지고 유통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유명한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나도 다 나쁜 그 포만 쓰게 되고 좋은 포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 물가 전쟁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삼배가 화폐 구실을 하자면 그 품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할 텐데 점점 질이 떨어져서 저급한 옷감이 남발되다 보니까 일정한 교환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저자에 가서 쌀 바꿔오겠다고 아침부터 서두르더니 어째서 곡식은 안 가져오고 삼배를 털어가지고 집에 가는 것인가? 어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포 몇 필만 가지고 저자에 나와도 쌀 몇 말은 좋게 바꿔왔는데 이제는 아예 이놈의 옷감을 돈으로 쳐주려고도 안 한다니까 그래. 아휴, 그러니 어찌겠어. 제가 만쳐주면 반값이라도 쳐서 바꾸고 쌀 안 바꿔주면은 보리나 기장이라도 바꿔다 먹어야지. 에휴, 그래도 아까운 옷감을 길바닥에 버릴 수는 없지. 아무렴 갖다가 이불이라도 지어야지. 종이로 만든 돈이 다시 나온다던데 그 소문 못 들었어? 차라리 종이돈이 나오면 딱 정한 값을 치를 수 있어서 좋을 텐데 말이야. 포를 물품 화폐로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중국처럼 종이 지폐를 사용하면 화폐의 품질이나 교환 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지폐, 즉 저화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지폐 사용 정책의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태종이 결국 얼마 안 가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과인이 저화의 사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으나 지폐를 사용하는 것은 이로운 점보다 그 폐단이 더 클 것이라 판단했다. 허니 앞으로는 저화의 사용을 입에 올리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사섬소도 파할 것이니 그리 처결하라. 처음에 대사원 이첨 등이 2번이나 상소하여 지폐를 유통시키기 위한 초법을 다시 회복하였던 것인데 결국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태종은 어째서 지폐의 사용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이건 정말로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런 화폐가 바로 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물품 화폐인 포는 문제가 있지만 이건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종이돈은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면은 이 물범협회는 포를 얻을 수가 있지만 조화는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다 보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점점 값이 올라가가지고 백성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조화는 그렇게 널리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백성들에겐 매우 힘들었다. 조선에서는 이 저패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녹봉을 나눠줄 때도 현물하고 저화를 반반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사람들은 이거를 쓰지를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조선 초기 15세기의 경제 발전 단계가 종이 지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지폐인 저화가 유통이 되자 그 지폐 자체를 부유한 귀족층에서 매점매석해서 독점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궁벽한 지역에 사는 일반 백성들은 지폐를 구경하기도 어렵게 되어버리는가 하면 가령 나라의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저화를 가지고 있어 봤자 어느 때에는 휴지 조각처럼 돼버리기도 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화 유통을 위해서 설치한 관청인 사섬서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태종 3년 9월 10일 임금이 박성명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장차 저화를 사용하려면 사섬서를 혁파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고, 저화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섬서는 쓸데없는 관사이니 혁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과인은 저화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일 저화가 나라에 이룬 것이라면 과인이 죽은 뒤를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사섬서를 세우도록 하라. 그것이 아무리 나라에 이롭다 해도 백성에게 원망을 들어가며 추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금후로는 나라에 큰 이익이 있고 백세라도 변치 않을 일이 아니라면 초복과 같은 새 법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 태종의 이런 추상 같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은 여전히 저화 도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하류는 애당초 촉법을 만들어 선포한 것은 임금의 뜻이었고 그것을 백관들이 의논하여 모두 가하다고 한 연후에 결정된 사안인데 갑자기 사섬서를 파하고 저화를 금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저화 사용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저화를 일부 신하의 말만 듣고 가볍게 법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륜을 비롯한 대신들의 반대에도 태종은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하륜의 주청을 무시해버리고 앞으로는 저화 사용을 입에 올리지 말도록 엄명을 내리면서 이렇게 탄식한 것으로 실록에 올라 있습니다. 해당초 저화를 만들어 쓰자고 한 것이 과인의 허물이거늘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는가? 조화를 구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면 갑자기 조화의 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조화가 너무 흔해지면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만, 그래서 또 버리면 그걸 또 있는 사람들은 다 매점해가지고 값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빈벽한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포였다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독점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종이도는 그 독점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농간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죠. 결국 태종이 유통의 편의성만 생각해서 섣불리 도입했던 이 저화는 실제 사용 과정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자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죠.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3년 11월 22일 궁궐을 지키는 병사 한 무리가 집단으로 몰려오더니 국문 밖에 설치해놓은 신문고를 울려댑니다.
아니, 저것은 신문고 울리는 소리가 아니냐? 누가 신문고를 울리는 것이냐? 주상 전하, 지금 대궐뜰에 갑사 500여 명이 몰려와서 전하께 주청을 하겠다고 하옵니다. 뭐라? 갑사가 500여 명이나 대궐뜰로 몰려와 있단 말인가? 하면 신문고도 그자들이 울렸다는 것이냐? 예, 주상 전하. 대체 무슨 일이기에 궁궐을 지키는 갑사가 직분을 망각하고 무리지어 몰려왔다는 것인가? 전하! 지금 갑사가 감찰을 촉범하였다는 이유로 구박이 너무 심하옵니다. 국문을 지키는 갑사를 어찌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할 수가 있사옵니까? 주상 전하께서 끝까지 실문하시어 그들에게 죄를 주시옵소서. 지금 저자들의 하는 얘기가 대체 어찌된 일이냐? 갑사들의 대표를 들라 이르라. 예, 주상 전하. 갑사는 중앙 수계하는 가장 핵심 부대였는데요. 군관, 이를테면 이제 장교층에서부터 고급 군사층, 하사관 정도 이상이 되겠죠. 그런 아주 궁궐과 수도를 방해하는 핵심 그런 군사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어떤 군사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집단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지금도 군인들이 집단 행동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옛날에 궁궐과 수도였던 한양을 지키는 이 핵심 부대원들이 집단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갑사라고도 하고 갑병이라고도 하는 이 군사는 궁궐을 지키는 시위병들인데요. 이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신문고를 울리고 임금에게 억울하다면서 하소연했던 그 사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봉상주부인 하연이 지나가다가 갑사인 양결과 김출 등에게 희롱삼아 말을 건넸다. 근무를 똑바로 하거라. 이 비천한 갑사놈들아. 이보시오. 아무리 지체가 높은 양반이기로 궁궐을 수기하는 갑병에게 어찌 말씀을 그리 함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게냐? 직책이 낮고 출신이 천한 갑사 주제에 뭘 그리 빤히 쳐다보느냐? 말씀을 삼가주시죠. 뭐라? 궁궐 시위하는 일이 뭐 대단한 벼슬이라더냐? 억울하면 좋은 문벌 가문에서 태어나지 그랬느냐? 하연으로부터 그렇게 희롱을 당한 양결과 김출 두 사람은 깊이 감정을 품고서 그 일을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그 얘기를 들은 갑사들은 크게 분노하여 하연에게 찾아가서 갑사를 모욕한 까닭을 캐묻고 한바탕 욕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참에 하연 그자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돼. 자, 지금 백관들이 조회를 마치고 나올 시각이니 우리 모두 몰려가서 하연이라는 그자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자, 가자. 저기 조회 마치고 나온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하연이라는 자가 있을 것이야. 저기 저자가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와. 이천생 등 갑사 10여 명은 조회를 파하고 나는 사람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서는 주먹을 마구 휘둘러 구타하였다. 그를 수행하던 아전이 말리자 그 역시 구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구타한 사람은 하연이 아니라 감찰 신계삼이었는데 갑사들이 하연으로 잘못 알고 달려가서 때렸던 것이다. 얻어맞은 신계삼이 결국 본부에 고하였다. 그러자 장령 이관이 갑사를 체포한 뒤 신계삼 등을 구타한 까닭을 문초하여 자백을 받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갑사 500여 명이 대궐뜰에 나와서 임금에게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하연이란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과거 시험을 본 문관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 갑사들은 궁궐을 지키는 시위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병력의 의무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 갑사들은 그 하급의 직업군인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문인 입장에서는 천하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모욕을 했냐면 갑사의 직책이 낮고 천하니 너희들은 결국은 천한 존재들이다. 이거는
나처럼 이렇게 가문이 좋은 집안의 자제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무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사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태종은 신계삼을 구타한 갑사들을 체포해 신문한 이관이란 사람을 불러서는 갑사가 감찰을 구타한 것은 벌받을 일이기는 하나 네가 너무 심하게 구박을 했으니 그므로는 임의로 갑사를 체포해 구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개국 공신이자 원로 대신이었던 조영무는 갑사들의 이 집단 행동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전하, 갑사가 대사안의 하인들과도 서로 싸우는 등 모두 사헌부를 원망하고 있사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전일에는 갑사들이 감찰과 싸우더니 며칠 뒤에는 또 서리와 싸웠으니 어찌 갑사들의 잘못은 놓아두고 작은 일을 가지고 관리를 책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갑사들이 때를 지어서 고소해 싸웁니다. 어허, 원로 대신인 경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만일 갑사가 때를 지어 협박한다면 과인도 맞서서 그들을 협박할 것이다. 그러면 갑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것이야. 갑사가 감히 사헌부의 아전과 싸웠다면 마땅히 모두 순금사에 잡아 가두고 시비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과인이 들으니 어저께는 갑사들이 하연의 집에 몰려가서 집을 파괴하려고 했다 하니 어찌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갑사의 잘못이 크니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 군인들의 특성이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다 일어나가지고 행동한다. 그래서 국왕 입장에서 보는 데는 이 작은 일로 이 갑사, 이 무반에 해당할 수도 있고 상급 군인층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집단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문제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궁궐 수기와 수도방의 핵심적인 부대가 조그만 일 때문에 집단으로 모여서 어떤 그 일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태종은 이게 너무 지나치게 큰 사건이 되면 곤란하니까 미리 손을 써준 것 같습니다. 비록 갑사들의 억울한 사정에 동정이 가긴 하지만 엄연히 신분차별이 있는 터에 그들의 집단 행동에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결단력이 돋보였다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당시 조선의 지방 행정체계의 실상을 읽을 수 있는 기사들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는데요. 태종 3년 윤 11월 19일에 사간원에서 대단히 긴 분량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우선 그중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죠. 전하, 옛적에 중국은 3대 이래로 당나라와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와 부, 그리고 군과 현의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차서가 분명했사옵니다. 그리하여야 원칙이 서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네, 부연하자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 또 그보다 하위 단체인 읍이나 면 등의 경우에는 차례와 순서를 분명히 정해서 호칭을 붙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이겠죠. 조선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공화국 시대가 아니고 왕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대해서 상하 등급이 분명한데 그 상하 등급이 단순히 행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신분제 개념 비슷한 뜻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것이 왕이 사는 왕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 부, 그 다음에 군현. 군현도 못 되는 또 아래의 하부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고려나 조선 같은 왕조 시대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토지가 얼마나 넓으냐,
그 토지에서 1년에 생산물을 얼마나 내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부 9년의 등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론적인 것입니다. 자, 원칙을 말하자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조선의 실정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시기 조선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려 말년에 이르러 권력을 잡은 간신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여 법령이 무너져서 재상 한 사람이 주와 군의 정치를 마음대로 하여 싸웁니다. 또한 고려의 환관이 중국에 들어가 입시하였다가 황제의 사명을 받들고 고려의 사신으로 오거나 혹은 승려가 왕사 또는 국사가 되면 아무 고을은 내관한 땅이라 하여 권세를 앞세워 요구하고 청하여서 부곡을 승격하여 간무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군과 현을 승격하여 주를 만들기도 하였으니 이 때문에 군과 현의 이름이 어지럽게 뛰어오르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토지의 넓고 좁은 것과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오며 그 기준에 따라서 주와 부, 군, 현이 각각 정해져야 할 것이온데 주를 부라고 칭하는가 하면 현이 갑자기 주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등 혼잡하고 어지러워져 있사옵니다. 요즘도 명나라에서 환관이 황제의 사명을 받들고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리 된 사례가 자주 나타나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고려의 환관이 35명이나 중국에 갔사온데 만일 후일에 황제의 사명을 받들고 돌아오면 또한 반드시 주상 전하께 청을 할 것이옵니다. 만일 그 청을 다 들어주신다면 그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어느 고을 출신 여자가 왕비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군이었는데 무슨 광역시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왕실을 높여야 되고 왕비 출신이라는 이 고을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올려줍니다. 고려 시대 때는 원나라, 조선 시대 때는 명나라라는 이 외국에 있는 강대국도 문제가 됩니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이 사신이 고려 출신입니다. 명나라 때 고려에 오는 사신의 많은 사람들이 환관들인데 이 환관들이 원래 고려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명나라 백을 믿고 조선 국왕에게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가령 원나라나 명나라로부터 고려나 조선에서 건너간 환관이 황제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가고 나면 조정에서는 행정구역의 격을 올리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곤 했죠. 전하, 이번에 명나라 황제의 사명을 받고 우리나라에 온 환관이 또 터무니없는 것을 강요했사옵니다. 그자의 요구가 무엇이었소? 자기 고향에 사는 부모, 형제, 그리고 인척들에게 과분한 벼슬을 제수하도록 요청하였사옵고. 황제의 사신인데 어찌하겠소? 들어주도록 하시오. 하오나 전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주로 승격시켜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사옵니다. 그 환관이 태어난 고을은 규모가 작은 소비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 고을을 주로 승격하면 그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조세도 더 많이 내는 다른 고을에서 자기들도 주로 승격해달라고 소를 제기하고 나설 것이옵니다. 흉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경들의 얘기가 다 옳소. 허나 이번에 온 그 환관은 중국 황제를 측근해서 시위하고 있어서 황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자의 청을 딱 잘라 무시해버린다면 황제의 고명을 청해놓은 우리의 처지에서 이로운 일이 아닐 터이요. 허니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요구한 바를 들어주도록 하시오. 조선은
명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들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많이 요구할 경우에도 다 응해주고, 뭐 심지어 여자를 달라 할 때도 다 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을 사실은 뭐 인구가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광역시 명칭을 달라라고 요구할 경우에 이 환관이 명나라 황제하고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러한 환관이라면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명실상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으로 치면 면 단위에 불과한 작은 고을이 군이 돼 있는가 하면 군 단위에 불과한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이 광역시급으로 격상돼 있는 등 행정체계가 어지러운 실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관원에서는 행정체계를 어떻게 고치자는 것이었을까요? 원컨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에 있는 주와 부의 제도를 다시 조사하게 하셔서 주와 부, 그리고 군과 현의 명호와 등급을 한결같이 하시옵소서. 완산, 평양, 계림 등 세 군데의 유수부는 1등급으로 하고 5대 도부와 10주목은 2등급으로 20부가는 3등급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의 부와 주, 그리고 군은 모두 군으로 명칭을 고쳐서 4등급으로 그 아래의 것들은 5등급으로 하시옵소서. 또한 의주는 의순으로 고치고 안주는 안흥으로 고치고 길주는 길안으로 강릉은 예전 그대로 하고 제주는 탐나로 고치시옵소서. 해주, 광주, 충주, 청주, 원주, 나주, 상주, 진주, 성주의 9주는 모두 예전의 목으로서 오래 유지되어 온 곳이오니 마땅히 예전대로 하여야 하옵니다. 그리고 안동 대도호부는 복주목으로 고치시옵소서. 김해, 영해, 남원, 순천, 강화, 연안, 여흥, 경원, 강계, 이성 등 12부는 호칭을 그대로 하시옵고 사관원에서는 지방 행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명칭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그 대안을 작성해 상소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관원에서 올린 행정구역 개편안 혹은 행정체계 정비안은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태종 3년 윤 11월 23일의 기사를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주, 부, 군, 현의 토지의 면적과 인구수를 자세히 조사하자고 청하였다. 이전에 올린 사관원의 상소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금은 이렇게 명하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후일을 기다리도록 하라. 아마도 왕실 종친이나 공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명나라와의 관계 역시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태종으로서도 당장의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관원에서 행정구역 정비에 관해서 상소를 올렸던 이 문제는 엉뚱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원부에서 좌사관 안노생 등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다. 어지러운 행정구역의 체계를 바로잡자는 내용의 상소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인물이 사관원의 좌사관인 안노생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헌부에서 바로 그 안노생을 처벌해야 한다고 탄핵 상소를 올린 것이죠. 사관원의 간관이 주제 넘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다. 이런 죄목입니다. 전하, 대저 간관의 임무가 무엇이옵니까? 임금의 과실을 지적하고 정사의 득실에 대하여 옳은 도리로서 주상전하께 가라는 것이 그 직분이옵니다. 주부군현의 관품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 그리고 관호를 변경하고 고치는 문제는 마땅히 그들보다 위의 부서에서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서 토지의 넓고 좁은 것과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을 의논하여 정해야 할 사안이옵니다. 하온데 사관원의 간관인 안노생 등은 직분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이 문제를 상소에 담아 간하였으니 신하된 자들의 분수에도 참람할 뿐 아니라 간관의 직임에도 심히 어그러진 행위이옵니다. 청컨대 안노생 등의 직첩을 박탈하시옵고 국문을 하여서 죄를 논하시옵소서.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본래 사관원이 할 일이 아닌데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아닌 내용을 상소문으로 작성해서 임금에게 올렸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라는 직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관원이라고 하면 왕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유교적인 윤리도덕 기준에 의해서 어떤 관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러한 그 행동의 옳고 그름 이런 것에 대해서 간쟁하는 권한입니다. 근데 주부군현을 고치자라는 것은 요즘 말로 바꾸면 국가의 행정체계를 개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 소관사항이 아닌데 감히 자기의 직책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대신들이 의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얘기를 했으니 이것은 잘못한 것이고 월권을 한 것이니까 벌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은 안노생 등 간관의 행위가 도리에 어긋남이 있다 하여 관련된 간관들 모두 그 직책을 파하고 안노생은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오지랖 넓게 혹은 의욕이 과해서 자신의 직임을 넘어서 나랏일을 걱정했다가 탄핵을 당하고 말았으니 당사자들이야 어이가 없었겠죠.